네. 자, 1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통합사회 원격 수업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진도를 어디를 나갈 거냐? 우리가 이제 교과서 대단원 6단원 사회정의와 불평등의 첫 번째 이제 중단원 정의의 의미와 실질적 기준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의의 의미, 그 다음에 정의가 사회에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함께 쭉 학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의의 실질적 기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건 뭐 지난 시간에도 잠깐 내용을 다뤘던 건데, 자, 오늘은 프린트 22페이지, 프린트 22페이지에 나오는 정의의 실질적 기준, 자, 소단원, 2단원을 함께 학습을 해보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나눠주는 것이 정의롭고 또 공정한 것인가에 대해 함께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일단 어떤 설명이 나오느냐. 바로, 자,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회적 지위, 그 다음에 권리, 또 재화, 서비스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가치는 모두의 욕구를 충족할 만큼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갈등이나 아니면은 경쟁, 자,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본 미국의 철학자이자 정치학자인 존 롤스 교수는 자,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자, 인간 사회에서 자, 분배를 해야 되는 대상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분배의 대상은 첫 번째, 자, 급여나 지위나 어떤 자격같이 사람에게 자, 이익이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세금, 자, 벌금, 자, 형량같이 사람에게 자, 부담이 되는 것, 이 두 가지의 종류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에게 각자 이익이 되는 것과 자, 부담이 되는 것을 최대한 공평하게 또 공정하게 잘 분배해야 사회가 이제 문제없이 유지되고 자, 굴러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와 관련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자,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자,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이 바로 분배적 정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 분배적 정의를 실현할 때 사회가 이제 안정감 있게 유지되고 또 발전할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과 자, 부담이 되는 것들을 분배하는 적절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한 사회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 나오는 이 분배적 정의라는 말, 지난 시간에 함께 공부를 했었죠. 네, 분배적 정의란 뭐냐? 자, 이거는 서양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라는 개념을 여러 가지로 나눴을 때 이제 분류했었던 자, 한 가지의 정의인데, 자, 바로 각자의 가치에 따라 분배하여 공정함을 실현하는 것, 그게 분배적 정의이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분배의 기준이 되는 여러 가지 가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그 내용을 이제 이 다음 내용으로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당구장 표시를 보면은, 자, 분배적 정의 실현에 적용되는 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보면은,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크게, 자, 업적에 따른 분배, 능력에 따른 분배, 또 필요에 따른 분배,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그 기준들이 어떤 장점과 그 다음에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이제 여러 가지 기준들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여러분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바로 업적에 따른 분배입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분배할 때, 자, 그 사람들이 달성한 업적에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분배하는 것이 업적에 따른 분배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의를 보면은 제가 설명한 내용대로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업적에 따른 분배는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당사자들이 성취하고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
자, 그게 바로 업적에 따른 분배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네, 당사자들이 자 성취하고 이바지한 정도라는 거는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걸 바로 자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업적에 따라서 사회의 사회적 또 경제적 가치를 분배하는 자 업적에 따른 분배가 실현이 될 때는 어떤 장점이 존재하냐? 자 바로 업적이라는 것의 이제 성격에 따라서 이제 장점이 존재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사람의 업적이라는 것은 여러분 평가하는 것이 비교적 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업적에 따라서 이제 분배를 하게 된다면 어떤 사람에게 자, 어느 정도의 몫을 나눠줘야 할 것인가 라는 이 분배의 몫을 정하기가 쉽고, 자, 그 다음에 각 사람들이 서로의 이제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학급에 모여서 다 같이 빵을 만드는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여기다가 적어가지고 왔는데, 자 만약에 학급에서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이 빵을 만든 각 사람에게 분배를 할 때 빵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분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자, 바로 누가 더 빵을 많이 만들었는가라는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빵을 누가 더 많이 만들었나라는 기준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빵을 어떤 사람이 많이 만들었는지는 사실 여러분 굉장히 비교하기가 쉬워요. 평가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업적에 따른 분배는 평가하는 것이 비교적 쉽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비롯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빵을 많이 만든 사람에게 빵을 더 많이 줄 경우에는 자, 분배의 몫을 정하기가 쉽다. 자, 그리고 다음에 이 기준을 똑같이 적용해서 빵을 많이 만든 사람에게 그만큼의 빵을 준다라고 이제 그 규칙을 정하면 다음에 빵을 만들게 될 경우에 친구들이 서로 더 빵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자, 빵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자, 생산성을 높이는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적에 따른 이제 분배를 우리가 사례를 통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러한 장점이 있는데, 자, 장점이 있으면은 또 뭐가 있죠? 당연히 단점, 자,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적에 따른 분배의 한계점은 뭐냐? 일단 첫 번째, 자, 서로 다른 종류의 업적은 비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한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빵을 만드는 그 얘기를 한번 더 해볼게요. 자, 빵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거를 누군가 이제 친구들한테 서로 이제 분배를 하려고 할 때, 자, 어떤 친구는 야, 내가 빵을 더 많이 만들었으니까 내가 빵을 더 많이 가져가야 돼 라고 주장을 할 수 있겠죠. 또 근데 또 어떤 다른 친구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 야, 내가 빵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를 제일 많이 가져왔으니까 나한테 빵이 제일 많이 분배가 돼야 돼,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또 어떤 친구는 야, 빵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장소를 내가 제공을 했으니까 자, 내가 빵을 제일 많이 가져가야 돼 라고 주장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빵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각 사람이 달성한 업적이 각각 다른 종류일 경우, 자, 이 서로 다른 종류의 업적은 비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한계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이제 서로 다른 종류의 업적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업적에 따른 분배가 이루어지기 굉장히 어렵고, 자, 그 다음에 빈부격차가 커지거나 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질 수 있어서 자, 그 결과 사회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좀 심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빵을 만드는 이 경우를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가지고 뭐 집에 내가 돈이 없거나 아니면은 이제 가진 게 없어가지고 빵을 만드는 재료를 준비하지 못한 친구, 혹은 몸이 아파가지고 빵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친구는 빵을 더 적게 분배를 받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처럼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많거나 아니면은 내가 타고난 능력이 좋은 경우에는 사회에서 내가 어떤 업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지만, 자, 반대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업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질 수 있다.
자, 그리고 이런 사회적 약자, 사회적 업적을 달성하기 힘든 자, 그런 위치에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할 수 있다라는 한계점이 존재한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업적에 따른 분배, 이것의 정의, 그 다음에 장점과 한계점에 대해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서 업적에 따른 분배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경우에는 첫 번째, 자, 성과 연봉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 연봉제라는 건 뭐냐?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기업에서 이제 많이 적용하는, 이 기업이나 아니면 어떤 공공기관에서 많이 적용하는 그런 이제 연봉 제도인데, 쉽게 말해서 성과를 많이 거둔 사람에게 더 많은 연봉을 주는 제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업적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이제 연봉을 제공하는 그런 사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글씨가 이렇게 생략이 됐네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또 업적에 따른 분배의 사례는, 자, 호봉제가 있는데, 이 호봉제는 뭐냐면은, 이제 그 어떤 기업이나 아니면은 어떤 기관에, 자, 오래 있는 사람에게, 더 오래 근무한 사람에게 더 많은, 자, 이제 월급을 주는 제도, 더 많은 급여를 주는 제도가 바로 호봉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무 기간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이제 업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무 기간이 더 오래된 사람에게 더 많은 급여를 주는 것도 우리가 업적에 따른 분배의 한 가지 사례로 꼽아볼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게 이제 업적에 따른 분배에 대한 이제 내용이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 자, 능력에 따른 분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능력에 따른 분배는 뭐냐? 이거는 자, 사회적 또는 자, 경제적 가치를 자, 육체적, 정신적인 능력에 따라 분배하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능력에 따른 분배가 일어나게 될 경우에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빵 얘기를 오늘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빵을 만들어 가지고 이 빵을 분배를 이제 하게 될 경우에, 죄송합니다. 자, 빵을 만들어서 빵을 이제 분배를 할 경우에 누가 더 빵을 자, 맛있게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기준을 놓고 빵을 분배하는 게 바로 능력에 따른 분배의 이제 사례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빵을 맛있게 만든 사람에게 많은 빵을 분배하게 되면은 빵 만드는 사람이 이제 빵 만드는 능력이 자, 좋은 사람을 우대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을 자, 키울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은 또 이렇게 좀 그 동기를 제공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지만, 또 우리가 이 능력에 따른 분배의 이제 한계점을 살펴보면은 뭐가 있느냐? 바로 자, 능력을 평가하는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맛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어때요? 맛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획일화된 기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획일화된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맛있는 빵은 또 누군가에게 맛이 없게 그렇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빵을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 있어서 좀 명쾌한 답을 내놓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한계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능력에 따른 이제 분배의 두 번째 한계점을 살펴보면은, 이거는 자, 선천적 재능이나 아니면은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 등 자, 우연의 영향을 간과하기 쉽다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인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에는 물론 개인이 이제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서 얻게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자,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자, 재능이 주는 영향, 자, 그리고 부모의 사회, 자, 경제적 지위 같은 요소들이 주는 영향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선천적인 요소, 또 후천적인 요소가 합쳐진 것이 바로 개인의 능력이기 때문에, 자, 순수하게, 자, 개인의 어떤 이제 그 개인이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능력이라고 하는 요소에 영향을 주는 선천적 재능이나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 등 자, 우연적인 영향을 간과하기 쉽다라고 하는 한계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능력에 따른 분배가 우리 사회에서 이제 발생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로는 여기 아래 나와 있는 자격증 소지자 우대라든가 아니면은 자, 각종 시험 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자리에 사람을 이제 임명을 할 때 특정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 자리와 관련 있는 자격증을 가진 그런 이제 소지자를 우대하는 방식을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학교나 어떤 이제 기관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시험을 봐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 또 정신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이런 사례가 이제 능력에 따른 분배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능력에 따른 분배까지 살펴봤고, 세 번째, 이제 우리가 분배의 기준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각 사람의 필요이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나오는 이제 기준은 필요에 따른 분배라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데 기본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분배하자는 그런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필요에 따른 분배를 이제 통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분배하게 될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더 많은 재화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빵 얘기를 오늘 계속 빵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네요. 빵 얘기를 한 번 더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필요에 따른 분배는 뭐라고 할 수 있느냐? 바로 누가 빵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가? 이거를 기준으로 놓고 빵을 분배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좀 체격이 커서 먹는 양이 많은 사람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식구들이 많아서 빵을 이제 조금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빵을 더 많이 나눠주는 것. 그게 필요에 따른 분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텐데, 이 필요에 따른 분배가 발생을 할 경우에는, 최소한, 사회적 약자에게도 일정 부분의 그런 이제 몫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위해 더 많은 재화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능력에 따른 분배나 아니면 업적에 따른 분배를 하는 것보다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더 많은 재화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분배 기준들의 장점이 있으면은 또 어때요? 한계점이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 필요에 따른 분배는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느냐? 일단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적, 경제적 가치는 무한하지 않고 한정되어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에 따른 분배는 모두의 필요를 충족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하려는 사회 구성원들의 동기를 약하게 해서 결국에는 경제적 효율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른 분배를 이제 만약에 실제로 이제 실시를 한다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느냐? 가장 먼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이 모두 소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면 어때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라든가 사회적 경제적 가치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사람의 욕심은 무한하죠. 사람이 필요한 거는 무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필요에 따른 분배는 일단 이런 근본적인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필요에 따른 분배가 사회에서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사회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기 몫을 이제 더 많이 얻어가려는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일하나 마나 어쨌든 사회에서 나한테 돌아오는 몫은 늘 똑같잖아. 그러면 내가 열심히 일을 안 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필요에 따른 분배는 사회 구성원들이 열심히 일하려는 동기를 약하게 해서 결국에는 경제적 효율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사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자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사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을 조금 좀 저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필요에 따른 분배 역시 장점과 한계점이 뚜렷하게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사례를 보면은 이 필요에 따른 분배가 일어나는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최저생활보장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최저생활보장제도라는 건 뭐냐? 바로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우리 사회에 여러 이제 계층의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노인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부모님이 이제 계시지 않은 그런 이제 청소년들 아니면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경제 활동을 하기 어렵지만 어때요? 이분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그런 이제 돈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제 돈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생활에 필요한 자, 여러 가지 요소들을 국가에서 자, 최소한의 수준으로나마 자,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를 최저생활보장제도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누구나 자, 인간다운 삶을 그래도 최소한의 수준으로는 살아갈 수 있도록 자, 이렇게 뭐 장애가 있는 분들, 자, 노인분들, 자, 이런 분들이라도 이렇게 이제 그 최소한의 수준은 이제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가 최저생활보장제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 필요에 따른 분배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적인 얘기를 해보면 앞서서 살펴본 자, 업적에 따른 분배, 또 능력에 따른 분배, 자, 필요에 따른 분배, 자,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을 통해서 자,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이런 다양한 이제 기준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이 각각의 분배 기준들에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장단점이 뚜렷하게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뒤에 나오는 내용처럼 자, 절대적 평등이나 아니면은 노력 등 자, 다른 분배의 기준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정의로운 분배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자, 절대적 평등이라는 건 자, 어떤 분배 기준이냐? 바로 사회적 또 경제적 가치를 자, 사회 구성원만큼의 숫자로 나누어 가지고 그러니까 무조건 n분의 1을 해서 이런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분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절대적 평등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배 기준을 적용을 해볼 수 있고, 자, 노력 등의 분배 기준을 적용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따라서, 자, 어느 하나의 기준만을 사회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자, 각각의 분배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능력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제 능력에 따른 분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업적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제 업적에 따른 분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필요나 이제 그 필요에 따른 상황에서는 이제 우리가 여기 최저생활보장제도에 나왔던 것처럼 필요에 따른 분배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자, 그래서 각각의 상황에 맞는 적합한 기준이 그때그때 다르게 자,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분배의 기준, 자, 분배의 정의를 굉장히 잘 설명해 주는 말이 뭐냐면은 바로 같은 것은 같게, 자,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그 가치를 사회적 또는 경제적 가치를 분배함에 있어서 자,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될 때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자, 다른 기준을 적용할 때는 자, 다른 기준을 적용을 할 때 비로소 우리가 분배적 정의를 자, 실현하기 위해 조금 더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와 관련된 탐구 활동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 활동이 자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 장학금 200만 원을 갑, 을, 병정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보면 다음 상황에서 내가 생각하는 기준을 정해 자, 학교가 장학금을 누구에게 얼마나 주어야 할지 정해보자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자, 각자 학생들 장학생 추천 후보들의 특징이 굉장히 다 다양하죠. 자, 어떤 학생은 전교 1등이고 어떤 학생은 조선가정 그러니까 조선가정이 뭐냐면은 부모님이 이제 안 계시고 이제 조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와 이제 사는 그런 이제 가정의 자녀를 말한 거예요. 이제 이런 조선가정 자녀도 있고, 그 다음에 외부 대회에서 수상을 이제 했던 그런 이제 학생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봉사활동을 굉장히 많이 한, 자, 그런 학생도 있는데, 자, 이런 다양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나눠줄 경우에, 자, 어떤 기준을 내가 적용을 해서 각각에게 얼만큼의 장학금을 나눠줄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하고, 이 활동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프린트 22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 소단원, 2단원 자, 정의의 실질적 기준에 대해서 함께 모두 다 학습을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중단원, 1단원 자, 정의의 의미와 실질적 기준은 이제 모두 다 학습을 한 거고 자, 이 다음부터는 우리가 진도를 어디를 나갈 것이냐 자, 바로 중단원, 2단원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정의관에 대해서 함께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교과서 184페이지부터 19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중단원에서는 자, 이제 다양한 정의관, 자,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정의관의 자, 특징에 대해서 파악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자,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해서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학습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여러분 어떻게 보시면은 처음 이제 접하시는 여러 가지 용어를 배울 텐데
쉽지는 않은 단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제 이 내용을 따라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기 활동을 보면은, 자,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어떻게? 라는 제목의 활동이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 사회의 불우이웃을 자, 어떻게 도와야 할 것인가? 라는 주제를 놓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자, 갑과 을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보면, 자, 불우이웃 돕기에 관한 갑과 을의 대화를 보고 나는 갑과 을 중에서 자, 누구의 의견에 동조하는지 발표해보자 라는 활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갑은 자, 우리 사회의 불이웃을 어떻게 도와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냐면, 자, 개인의 자발적인 선행이나 기부를 통해 도와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반대로 을은 어떡하죠? 자, 을은 불이웃은 자, 정부의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을 통해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재분배 정책, 여러분 기억이 좀 나실지 안 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재분배 정책은 뭐냐면 우리가 경제 단원 배울 때 나왔던 그런 정책입니다. 자, 이 재분배 정책을 이제 우리가 배운 내용을 다시 되짚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자, 국가가 이제 시장에 개입해서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그런 세금을 걷어가고, 그 다음에 소득이나 재산이 좀 없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적게 걷어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보조금 같은 그런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런 이제 경제적인 불평등, 또 자, 소득상의 불평등을 자, 해소하는 정책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갑과 을, 자, 불우이웃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놓고 자, 갑과 을 사이에 굉장히 커다란 의견의 차이가 존재하죠. 자, 갑은 불우이웃은 개인의 자, 자유로운 의지를 통해서 자발적인 선행이나 자, 기부를 통해서 자, 도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을은 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갑은 자, 개인의 자유, 또 개인의 의지를 굉장히 중요시한다라고 볼 수 있고, 자, 을은 자, 국가나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자,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시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나는 자, 갑과 을 중에 누구 의견에 더 동조하는가에 대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생각해보기 활동을 통해 알아볼 수 있는 점은 뭐냐? 자, 바로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자, 개인의 의지, 개인의 자유를 더 중시할 것이냐? 자, 아니면 자, 공동체를 더 중시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좀 고민해봐야 될 문제다. 중요하게 생각해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내용이 뭐냐면은 자, 소단원 1단원, 자, 자유주의적 정의관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자, 사회를 정의롭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를 무엇보다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사상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자유주의예요. 그래서 자유주의는 말 그대로 자, 개인의 자유가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라고 여기는 사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개인은 자, 사회에 우선하고, 또 사회라는 것은 자,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들의 합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관점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은 자, 개인이 사회보다 더 중요하고, 또 이제 개인이 이제 사회 또는 공동체, 집단, 자, 이렇게 불리는 것보다 개인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사회라고 불리는 것은 자,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개인들이 모인 그냥 개인들의 모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보는 관점이 바로 자유주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유주의처럼 자, 사회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들의 합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보는 관점을 사회 명목론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3학년 때 이제 그 사회문화를 선택하시면은 이게 배우시게 될 내용인데, 자, 사회 명목론에서 이제 보는 그런 관점이 약간 이런 자유주의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 명목론과 정반대되는 사상이 바로 사회 실제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 사회는 자, 개인의 합,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 실체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사회라는 거는 자, 개개인들이 모인 모임,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 자, 이제 엄연히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실체이다 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이제 여러분이 더 이제 3학년이 되시면은 더 자세하게 배울 수 있으니까 지금은 일단 자, 요런 이제 그 사상들이 존재한다라는 것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우리 사회를 이제 구성하는 여러 가지 사상 중에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 자유주의라는 사상인데, 이 자유주의는 인간과 국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 자, 바로 인간은 이성으로서 자기 삶의 목적을 선택하는 자율적 존재이다 라고 보는 그런 이제 관점이 바로 자유주의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유주의에서 볼 때 그러면 국가라는 건 뭐냐? 국가라는 거는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이다. 이렇게 이제 자유주의에서는 보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유주의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느냐? 자, 인간은 누구나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삶의 목적 역시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국가는 이런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이제 개개인들에 대해서 간섭하거나 아니면은 이 개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삶에 이제 간섭을 해가지고 감나라 배추나라 하지 말고 국가는 그냥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그런 역할만 충실하게 수행하면 된다라고 자유주의에서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유주의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유주의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주장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자, 왜냐면 자유주의는 개인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타인의 자유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는 이기주의와 구별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만약에 이 자유주의가 잘못 변질될 경우에는 방종이나 아니면은 이기주의를 조장할 가능성이 이제 있기 때문에 자유주의가 사회에서 변질되지 않도록 잘 감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자유주의와 이기주의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잘 구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유주의랑 이기주의의 차이점이 뭘까요?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 내 자유 못지않게 타인의 자유, 다른 사람의 자유도 존중하지만 이기주의는 그렇지 않고 그냥 나의 자유만 존중한다. 나의 자유만 주장한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자유라는 것도 그 성격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적극적 자유가 있고 두 번째 소극적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 자유는 뭐냐?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고 그 다음에 소극적 자유는 타인으로부터 간섭이나 제재를 받지 않을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의 적극적 자유를 너무 추구한 나머지 다른 사람의 소극적 자유를 계속 침해하게 될 경우에는 이럴 때는 우리가 자유주의보다는 이기주의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그래서 이제 돈을 이제 많이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가진 재산을 내가 빼앗을래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자기의 적극적 자유는 열심히 추구를 하지만 정작 다른 사람의 소극적 자유는 전혀 존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유주의와 이기주의의 차이점에 대해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생각해보면 자유주의에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자유 못지않게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자유주의에서의 정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에서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사회나 국가는 개인에게 특정한 가치나 아니면은 삶의 방식을 강제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국가가 특정 가치관을 편파적으로 지원해서는 안 되며 다양한 신념 체계에 대해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국가의 성격을 다른 말로 하면은 뭐라고 하느냐? 바로 국가 중립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쉽게 이해가 잘 안 가시죠? 그래서 국가 중립성이 필요한 이유는 다시 말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스스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나 국가가 개개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옳은 삶이야 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개개인들에게 특정한 가치나 삶의 방식을 강제하면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사회는 자, 다원주의 사회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원주의는 뭐냐? 자, 바로 사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치, 또 다양한 그런 신념들이 모두 다, 각각의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존중받을 만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의 사상과 그런 신념이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게 다원주의인데, 이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자, 국가가 특정 가치관을 그러면 당연히 편파적으로 지원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은 다양한 가치관들이 다들 이제 그 자기만의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국가가 특정 가치관을 편파적으로 지원해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다양한 신념 체계에 대해서 자, 중립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의 신념 체계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해서 야, 너는 이런 신념 체계를 가져. 다른 신념 체계를 가지면 안 돼. 라고 이렇게 개입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뭐 조선 시대처럼 조선 시대에는 이제 우리가 그 숭유억불이라고 하는 숭유억불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정책을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사용을 했는데, 이 숭유억불은 뭐냐? 바로 유교를 숭상하고 그 다음에 불교를 자, 억압하는 자, 제도, 또는 그런 사상, 자, 이거를 자, 숭유억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처럼 자, 어떤 가치관 또는 어떤 신념 체계 또는 어떤 종교, 자, 이런 것에 대해 국가가 자, 이거는 옳고 자, 이거는 틀린 거니까 너네는 자, 국가가 정하는 대로 자, 따르기만 하면 돼 라고 국가가 나서면은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자유주의에서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자, 자유주의에서는 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통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그 다음에 자, 국가나 사회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정의로운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요 내용까지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은 될 것 같고, 자,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자, 롤스와 노직의 자유주의적 정의관입니다. 네. 근데 이 내용은 사실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도 쉬운 내용은 아니지만 앞으로 배우게 될 내용은 조금 더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롤스랑 자, 노직은 둘 다 어떤 사람들이냐? 자, 미국의 이제 철학자들이에요. 정치 철학자들인데 자유주의라는 그런 정의관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자,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자유주의적 정의관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얘기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자, 여기 나오는데, 자, 요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수업을 통해서 함께 배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자,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등교를 해가지고 함께 수업을 이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좀 쉽지 않은 내용 듣느라 고생하셨고, 우리가 다음 주에 등교 수업으로 만납시다. 네, 고생하셨습니다.